이럴 거면 뮤지컬 71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안영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만큼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님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시간만큼 전문가, 전문 분야. 네. 이 작품에 제가 제일 대해서는 많이 본 작품이기도 해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국장님만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 바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오페라 유령을 우리가 다룬다고 해서 제작사에서 초대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자리가 잘 없죠. 또 다른 배우들. 오페라 유령은 그 자리는 없고 그 식당 자리나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자리요. 자, 공연은 11월 17일까지. 이 공연 작년 11월 때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부산에서 먼저 네. 하고 올라왔죠. 11월 17일까지 샤롯테 시어터에서, 이거 처음에 샤롯테 시어터 아니고 저기 마곡 LG다 뭐 별 얘기 다 있었는데 샤롯테 시어터로 갔어요. 네. 공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네. 제작사는 S&Co. 이 공연 언제 시작했고 어떤 기록들을 갖고 있는 얼마나 대단한 공연입니까? 이게 뭐 한국 기록과 브로드웨이 기록이 딱 이렇게 달라질 텐데. 네. 뭐 브로드웨이에서는 이제 1986년도에 86년. 웨스트엔드에서 먼저 공연을 하고 나보다 동생이에요. 86 아시안 게임. 네. 그리고 이제 88년도인가 네. 브로드웨이 넘어가서 최근까지도 공연하다가 올해 4월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는 막을 내렸죠. 코로나 때 잠깐 중간에 섰다가. 물론 근데 코로나 때는 전체가 다 셧다운 됐으니까. 셧다운이 돼서 쉬었다가 예. 셧다운돼서 쉬었다 그래. 셧다운돼서 쉬었다가 네. 다시 이제 재개를 하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막을 내리게 됐죠. 예. 왜냐하면 브로드웨이의 관객층은 대부분 이제 40% 정도가 네. 이제 관광객들 관광객. 위주로 되는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갔어도 아직까지도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예. 지금만 해도 그래도 좀 다른데 계속 그걸 견디고 있었던 거죠. 여기 들어가는 비용 대비 관객들이 그렇게 몰려오지 못하니까 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린 것 같아요. 막을 아예 내린 거예요? 아니면 잠시 더 쉬었다가 아니면 뭔가 리뉴얼을 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아직 알 수 없는데 막을 내린 건 확실합니다. 그 샹드리에를 떼어 내리고 거기서 예. 이제 다른 공연들을 이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공연장에서 다시 장기간의 어떤 계획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이제 시장이 회복되고 그런다면 뭐 이 버전으로 할지 보통 이제 레미제라블도 아마 20년 정도 공연하다가 다시 공연할 때 그 바리케이트 장면을 바꾸고 영상으로 대체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고 웨버는 늘 이 공연 다시 올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페라 유령이 안 하는 건 너무 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아쉬우니까. 이 팬데믹 때 셧다운 됐어도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페라 유령에 했었던 그 배우가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래서 그 웨버가 한국 봐라, K 방역을 배워라. 그래서 영국의 국방부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 해당되는 사람에게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문화부 장관이 한국의 문화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하냐 이런 조언을 얻었다고도 해요. 실제로 그게 막 기사도 되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다가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한테 방역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문화부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하우스 매니저가 안내 멘트를 하고 이거 이게 안타깝네 진짜. 영국식 발음이라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여튼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86년에 초연, 88년에 브로드웨이 입성, 그다음에 코로나 전까지 공연 잠깐 쉬고 얼마 전에 막을 내렸다. 브로드웨이에서 최장기 공연 기록을 갖고 있고요. 양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30년 넘게 공연한 대형 뮤지컬로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공연하고 있죠. 브로드웨이만 내린 거라 레미제라블이 있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30년이 넘게 공연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뮤지컬로 가장 큰 수익을 낸 공연이 뭐냐? 네. 저는 오페라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2위죠. 라이온 킹이 1등이 라이온 킹이. 그리고 2위가 이제 오페라 유령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무지한 수익이죠. 이게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 600억을 벌었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 단위, 그죠? 6조 7조 정도 벌었고 라이온 킹이 한 8조를 넘겼죠. 와,
근데 라이온킹이 1997년도 초연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박스가 더 크고 굿즈. 평균 이게 티켓 매출액만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매출액 전 세계 매출액. 아. 그래서 그 평균 객단가 가격이 더 높대요. 라이온킹이? 예, 뭐 할인율 이런 거 다 거기서 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는. 네. 근데 그게 더 높고 객석 점유율도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97년에 했는데 따라잡은 거죠. 아 이게 오페라 요령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보기에는 네네. 라이온킹이 더 좋으니까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가격도 전체적으로 할인율도 적고 뭐 라이온킹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계속 공연하잖아요. 이게 8조가 넘는 금액이라는 게 브로드웨이 공연의 것만 아니라 전 세계 네. 우리나라 투어도 하고 네. 이것들을 다 포함한 거라 라이온킹은 뭐 일본에서 그 상시 공연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하니까 더 높은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러니까 매출은 라이온킹이 더 높은데 네. 오페라 요령의 공연 기간은 훨씬 더 길었으니까 네. 본 사람도 어마무지하겠네. 본 사람도 정확히 제가 뭐 집계는 잘 모르겠는데 본 사람 자체는 더 많을 거예요. 6조, 7조 된다는 게 공연 티켓 매출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7조 나누기 11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에서만 30년을 공연을 한 거니까 네. 1년에 365일이니까 보통 주 8회 하잖아요. 네. 한 400회 한다고 보시면 네. 400회에다가 30년 하면 네. 12,000회가 네. 되거든요. 네. 회당 뭐 네. 800명, 900명만 또 곱하면 이러면 우리가 이제 네. 머리로 계산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네? 1억 6천만 명 이상이 1억 봤대요. 1억 6천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이걸 좀 거꾸로 계산하면 오페라 요령 같은 것까지 아니고 네. 200석 정도의 잘 되는 공연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1,000만 명 보잖아요. 1,000만 명이 보려면 주 8회 공연하면 네. 그럼 100년인가 40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하나 만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잘 관리해서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물론 관객이 모인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관객이 계속 오려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말고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품질이 이제 그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공연들은 라이선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아주 치열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요번에 보면서 또 느꼈던 건데 되게 신기한 게 뭐 네.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장기 공연하는 게 많지 않기도 하지만 네. 공연을 하면 뭐 햄릿을 한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연출이 누구냐 뭐 50년대 했던 햄릿이나 80년대 했던 햄릿이나 조금씩 그 시대의 문화나 그렇죠. 그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뮤지컬은 한 3, 40년을 하는데 네. 그 80년대에 봤던 관객들의 문화적인 정서나 지금의 관객들이 보는 정서가 달라졌을 텐데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네. 눈높이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작품도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페라 유령 같은 작품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영상 쓴 게 개인적으로 싫었습니다. 저는 이게 뮤지컬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동일한 박제된 공연이 40년을 아우르는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1986년에 만들어진 오페라 요령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던 비틀즈 음악도 그대로 듣잖아요. 저는 음악이라는 포장지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분석하면은 불편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가려주는 장치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햄릿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연극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정서에 이 캐릭터를 이렇게 한다고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뮤지컬이라고 해서 이 음악의 틀에 맞춰져 있고 이게 그 당시에 잘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되면 박물관에 가 있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보관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태양이 불렀던 나만 바라봐 노래 들으면 뭐 이게 뭐라고 넌 절대 바람 피지 마 나는 펴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요령도 따지고 들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그 뮤지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잘 만들어진 것들을 이 창작자들이 그대로 잘 보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딱 완성화되면
그래서 막을 내렸다는 게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내렸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01년도에 좀 많이 보고 네. 팬데믹 때 왔을 때 못 봤어요. 네. A팀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네.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예. 저는 오페라 요령을 재미없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 네. 그때 봤거든요. 네.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네. 이전에는 별로 안 쳤다가 이전에는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죠. 네. 뭐 비싸기도 하고 귀신 나와서 하는 얘기면은 뭐 다른 거 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냥 약간 셈이 있어서 잘 되는 공연 좀 안 가는 성향이 좀 있어갖고. 근데 오페라 요령의 이야기가 저는 약간 그 지루하다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팬데믹 때 봤는데 그래 변하지 않는 드라마가 있고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이 오페라 요령이 워낙 잘 나가는 세계 손꼽히는 뮤지컬이고 하니까 네. 이렇게 봤는데 그거 다 떼고 그런 어떤 그 이 기록 같은 거 다 떼고 봤을 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오페라 요령의 주인공 이 유령이 갖고 있는 그 슬픔이나 이런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완전 다르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봤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캐릭터도 그렇고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게 성스러우 뮤지컬 같은 경우는 대사로 다 설명 안 해요. 가사로 다 설명한다는 게 좀 네. 어려우니까 네. 그 어떤 연출적인 거나 연기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 더 보이게 되니까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워낙 뭐 이제 영화도 있고 뮤지컬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소설이 원작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 오페라 하우스에 숨어 사는 네. 배 신사가 있는데 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이 극장을 지배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크리스틴에게 네. 암암리에 교육을 시켜서 또 연심도 품게 되죠. 근데 그 크리스틴이 이 무대에 프리마돈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또 그에게는 크리스틴에게는 라울이라는 어린 시절부터 네. 알았던 그 이 극장의 후원자이기도 한 자작 라울과 어떤 과거에 어떤 어린 시절부터 있던 우정이 있었고 네. 이 셋이 만나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팬텀의 어떤 집착을 넘어서는 사랑 때문에 크리스틴의 납치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크리스틴이 팬텀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 동정하는 행위를 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인 팬텀이 그들을 풀어주는 내용 자체를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뭐 핵심을 얘기하자면 겉모습이 굉장히 흉측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외롭게 살아갔던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팬텀이 크리스틴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의 진정한 그 가면 뒤에 있는 불우한 어떤 그런 영혼을 위로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멋진 뮤지컬인데 얘기로 들으면 유치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각관계가 기본이고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팬텀이 매 순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팬텀이 등장하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20몇 분 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랬나? 안 등장하거든요. 목소리만 나오거나 네. 그 처음 크리스틴 브라보 이거거든요. 네. 근데 브라보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크리스틴이 첫 번째 싱커미도 부르고 무대에서 성공하고 막 박수 받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또 이제 그 극장 팔기 위해서 옛날 뭐 그 경매 막 이렇게 하는 거 경매 장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허설 장면 하니발 리허설 장면이 있고 거기서 이제 칼로타가 화나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틴의 기회가 와서 무대에 서고 네. 그 다음에 브라보예요. 그러고 나오나? 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텀에 늘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들이 계속 팬텀 얘기를 해요. 네네 처음 경매씬부터 네.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팬텀 얘기를 하고 팬텀이 등장하지 않아도 뭐 팬텀의 편지라든가 팬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팬텀의 테마곡 같은 게 자꾸 흘러나와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영화가 아쉬운 거는 이걸 그 영화로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팬텀이 계속 보여져요. 영상으로. 근데 뮤지컬에서는 팬텀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팬텀 얘기를 하니까 신비감이 있고 궁금해져요. 뭐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신비주의 등장이구나. 그게 있는데 그게 깨져요 영화에서는. 전 되게 안타까운데 흥행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나. 매번 오페라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네. 샹들리에 떨어지는 거. 네.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긴박감 있게 떨어지면 네.
또 재미있는데 항상 그게 이제 바로 밑에 관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해야 이게.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내렸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레미제라블처럼 영상화되면 미스 사이공의 헬기처럼 영상을 어떤 이 모니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같은데 관객들한테 호다다닥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긴박감 있게 뭐 이런 게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그게 빰빠빠빠빰 하면서 처음에 그 빠빠빠빠빰 할 때 이 상태가 쫙 떨어지면 상상하잖아요. 저희 몰랐던 사람들이 보면은 오 무대 영치 좀 썼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게 어차피 샤롯대 앉아 있으면 지금 샤롯대 앉아 있으면 2층 시선에 딱 걸릴걸요 아마. 이게 떨어지는 게 뻔히 아는데 너무 느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드라마나 이런 거 이 팬텀이 갖고 있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냥 저 사람이 크리스틴을 납치하고 제가 유령이야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런 거에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 그리고 라울과 크리스틴의 어떤 사랑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무대의 화려함 이런 거에 포커싱이 돼서 드라마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젠 저도 어느 순간 뭘 보더라도 캐릭터가 잘 사는 공연을 보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오페라 유령이 갖고 있는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 여기에 딱 꽂히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무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작품은. 하지만 빠져들기에는 나를 막아서는 금액이라는 게 있었고 이 금액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보니까 라이온 킹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오페라 유령이 됐네요. 6주에서 추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6주에서 7조가 됐는데 이 우리나라 오페라 유령이 많이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공연은 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 12월에 이제 공연을 해서 7개월 동안 공연을 했죠. 이 사건이 뮤지컬이나 공연판을 가지고 공연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항상 그 한국 뮤지컬 시장은 뮤지컬 오페라 유령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꼭 불가능한 걸 해낸 거거든요. 사실 왜 불가능하냐면 본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오페라 유령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한국 뮤지컬 시장이 한 14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봐요. 140억 원? 그러니까 그밖에 안 됐어요? 한 해. 뭐 대극장 뮤지컬 거의 5억 6억 들여서 만들었던 때니까 그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140억 정도가 나온다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추정하냐면 그때는 문예진흥기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역산으로 해서 대략 이 정도 나의 뮤지컬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요. 문예진흥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매하면 티켓을 한쪽에 탭을 뜯잖아요. 이 수표라잖아요. 지금은 사실 수표한 거 왜 걷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표한 거를 공연장에서 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여기에 이걸로 신고를 하죠. 그럼 이 전체 매출 금액의 7% 정도 되는 문예진흥기금을 냈었어요. 전산 티켓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극장 앞에서 수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관하고. 그래서 이걸 빼돌리려고도 막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공연 시장을 체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통계나 전산망이 없었으니까 안 되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유출을 해요. 그것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는 누수가 있다. 그래서 몇 % 정도 누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감안해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뮤지컬 시장 얼마, 연극 시장 얼마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다 추정치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 지금도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추정치가 한 14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한 작품이 올린 매출이 190억 원이었어요. 근데 190억 대는 한 작품이 190억을 팔아야 되는 작품을 올린다는 건 사실 그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이지 거죠. 근데 그거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티켓 가격도 그 전에 뭐 5만 원 받던 거 10만 원 받았고 뭐 VIP는 15만 원까지도 받았으니까 그때는 VIP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십자가? 한 4줄 정도 6줄 되게 중앙에.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 십자가 시절이잖아요. 맨 앞쪽에는 S석이고 그 다음에 1층에 대부분이 R석이고 그 이제 중앙에 정말 조금 십자가 양쪽 옆에도 살짝 날개 조금만 4자리 2자리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VIP 잡아 받았어요. 근데 15만 원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왜 그러냐면
오페라 유령이 조금 달랐던 게 예. 그 LG 아트센터 지금 마곡 말고 네, 그 역삼동? 역삼에 있을 때 LG 아트센터 그 로비에 한 층에 VIP 존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주고 발레 서비스하고 예, 음료들 주고 그런 네. 그런 서비스 포함된 가격이 네. 15만 원이었어요.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별도의 카페, 그 네, VIP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카페 같이 네.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티켓 가격 플러스 뭐 이제 프로그램도 주고 맞아요. 그런 서비스가 결합된 가격이 근데 15만 제 원이었어요. 기억에는 13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15만 원이었어요. 아니 아마 그런 서비스 때문에 15만 원 패키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13만 원 기억이 나고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밌는 게 오페라 유령 전에 대극장 공연의 제작비가 5, 6억, 8억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티켓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제작비가 얼마큼 올랐냐면 지금 대극장 공연하면 비슷한 시기 하면은 50억, 그럼요. 60억 이렇게 나와요. 제작비는 1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티켓 금액이 여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티켓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작비가 올라간 수준, 이 대관비나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이런 거 올라가는 이거 수준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조율하기 힘든 판이라는 네. 얘기가 갑자기 아까 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갖고 공연 기간도 그때 대극장에서 3주 하면 많이 했어요. 3주 이상을 하기가 힘든 그 관객들이 많지 않아서 대극장 공연은 3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로 했었는데 그냥 이건 경험과 기억의 차이인데 네. 3주라고 하니까는 아까 그 제작비 5, 6억 이거 10배 올랐다는 거 네. 그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은 2달 정도 하니까는 50억, 60억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때는 3주 정도 했으니까 복잡하게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지금 같은 공연 기간에 한 15억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케이, 들고 오케이. 네. 3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러니까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오페라 유령도 그렇고 그 2001년 오페라 유령 그 전에 1996년 브로드웨이 42번가 우리나라 초연됐을 때 네. 그때도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런 아주 특별한 공연들 네. 빼놓고 제작비가 큰 공연은 기간을 길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도 저 7개월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통 2주 3주 했고 그런 뭐 브로드웨이 42번가나 캐츠 내한 공연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넘게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공연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관객이 들어찰까? 똑같은 공연을 7개월 하는데 관객들이 계속 온다고? 뭐 브로드웨이처럼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그 가능했죠. 24만 명이 봤나 그랬을 거예요. 초연 때.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오페라 유령이 올라갔을 때 이제 공연 투자 쪽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공연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5억인데 제작비가 5억인데 여기서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재미없는 시장이 거죠.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영화 잘 되는 영화들이 그 블록버스터라 그러면 40억, 50억 막, 이 정도 제작비가 들으니까 공연은 그것도 제작 투자를 하고 회수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오페라 유령을 보니까 이 제작 규모도 되고 어떤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대형 뮤지컬들이 막 수입하게 됩니다. 뭐 지킬 라이드, 맘마미아 이런 것들이 2004년도에 올라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형 해외에서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작품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뭐 미녀와 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오페라 유령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미로라는 오리온 그룹에서 만든 회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준 것이거든요.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시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CJ EMM이 다시 그러니까 삼성영상사업단에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도 2003년 캐츠 뭐 이때부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더 좋은 작품들이 들어오고 좋은 작품들이 관객들을 모으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2007, 8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성장, 그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죠. 제가 강의할 때 오페라 유령 이전의 국내 시장을 그러니까 오페라 유령 이후의 국내 뮤지컬 시장을 뭐 2천억, 1,000억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반절 정도 되게 제가 오페라 유령 전에 1,0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1,000억 된 건 되게 2006년, 7년 막 이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떠들고 다녔네요. 그동안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오페라 유령이 우리나라에 2001년에 올라갔어. 네. 그래서 7개월 동안 공연했어. 이게 우리나라 배우들로 공연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김소연의 탄생. 그렇죠. 예. 류정환 배우가 이때 라울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뮤직 오페라 유령에서 그 참여하고 계시는
앙드레 역할하는 네. 그 윤영석 씨가 그때 팬텀으로 캐스팅됐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김장섭. 공연 연출 같은 거 하시고 계시는 김장섭 배우가 오페라 유령. 네. 이렇게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김소연 배우와 함께 크리스틴 했던 배우가 얼마 전에 이혜경 배우. 호프했던 네. 이혜경 배우. 네. 그래서 이혜경 배우는 저한테는 롯데이자 크리스틴이고 네. 네. 소연 배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김소연 배우랑 정한이 형이랑 나와서 그 스케치북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 보니까 진짜 젊었대. 예. 네. 소연이 내 친구인데. 예. 예. 그리고 그런 배우들을 뽑기 위해서 무려 9차에 걸친 오디션을 봅니다. 예. 뭐 지금 조승우 배우가 이번에 캐스팅됐는데 그때 예. 사실 조승우 배우도 오디션을 봤어요. 이게 이미 뭐 너무 잘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근데 워낙 콜백을 많이 하거든요. 예. 딱 이번 오디션 봤으니까 합격 불합격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역할을 이런 장면도 소화할 수 있는지 계속 불러요. 예. 근데 콜백을 했는데 조승우 배우가 자기가 연락이 안 와서 떨어진 줄 알고 영화를 하면서 하지 못했고 라울의 아주 유력한 후보였었어요. 후보였습니다. 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브라보 크리스틴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네. 어떤 장면을 네. 딱 그 장면을 해보라고 네. 해서 그 역할을 줘요. 처음에는 그냥 자신이 선택한 노래를 부르게 하다가 저 캐릭터에 어울리겠다 그러면 따로 콜백을 해서 그 배우에게 그 캐릭터에 해당 장면을 연습해오라고 줘요. 몇 시간 후에 다시 올 수 있느냐 이거 연습시키고 뭐 며칠 후에 다시 부르기도 하고. 아주 갑질을 했구만. 어마어마하게 그 배우 한 명 한 명 뽑는데 공을 들였고 그런 과정이 9차례나 네. 걸쳐서 벌어졌었어요. 아, 근데도 팬텀을 끝끝내 많이 못 찾아서 네. 마지막까지 찾고 찾다가 이제 찾은 게 윤영석 배우는 원래 그 성악가 출신 예. 뮤지컬을 하지 않았던 분인데 마지막에 발견이 된 거죠. 여튼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화제를 받으면서 진짜 공연계에 있는 다른 제작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때 이 클립 서비스의 마케팅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이때 이 오페라 요령을 봤었던 관객과 기업들의 어떤 공연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그 이후에 에비타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세일즈도 엄청 많이 했고 그때 기업에서 협찬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서 네네네. 쭉쭉쭉 이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해갖고 네. 저는 그때 한참 지방 다니면서 진짜 쪼레비로 다니고 있었을 텐데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한국 배우들 공연이 지금 2001년에 초연인데 23년이잖아요.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네, 3번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3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배우 공연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13년 만이라고 그랬나? 작년에 이제 네네. 이거 부산에서 할 때. 네. 한국 배우 공연 그 사이에 외국 배우들만 좀 왔었고. 네, 그 2005년이랑 하여튼 3번 왔었어요. 네, 이게 2001년에 그 성공하고 그 다음에 외국 배우들 왔었을 때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할 때 완전히 기록적인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넘어갔던 네. 그죠? 그래서 시야 방해석을 와서 노래만 들으라고 팔았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네네. 제가 캐치인가 오페라 유령인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마 회사가 오페라 유령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신 나간 거냐? 그 역대급 흥행 성적을 기록한 게 2005년 오페라 유령. 난리가 아니었어, 난리가. 팬텀 역으로 그때 그 빵 아저씨 네, 브래드 리틀. 리틀 왔죠. 네. 네. 그래서 역대급 흥행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 배우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주어지고. 네. 그 무대 세트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세트가 몇 번 없거든요. 네. 하려면 오래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투어도 보통 이제 한 나라만 가기에는 그래서 엮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아시아 오면 쫙 엮어서. 그래서 그걸 다 조율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고 해외 투어가 왔을 때는 한국만 오는 건 아니었어요. 다 뭐 중국 얼마, 한국 뭐 이렇게 좀 아시아권을 돈다거나 그게 다 엮여야 되는. 약간 지방 뛰는 택시처럼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서렌 컴퍼니가 그래서 나중에 2010년대 이후에는 그 아시아 판권을 그죠? 아시아 판권을 해서 아예 그 아시아의 뭐 마닐라 뭐 중국 여기를 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계약을 하는 네. 그런 식의 다른 그 비즈니스도 하곤 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했다가 2009년에 우리나라 배우가 했었을 때 네. 이제 또 새로운 팬텀의 탄생. 네네네. 그때 누구였죠? 양준모 씨가 예. 했었고 홍강호 배우는 언제 참여했죠? 홍강호 씨 했어요. 그러니까요. 홍강호 씨가 네. 2009년도에 네. 라울로 데뷔를 해서 네. 라울로 먼저 공연하고 이게 되게 길게 했었거든요. 네. 그 후반부에 팬텀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홍광호라는 배우가 네. 대중들한테 뮤지컬 배우로 알리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지킬도 있었고 무한도전에 나왔던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오페라 요령의 이게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워낙 이 보이스 컬러가 너무 단단하고 너무 좋으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13년 만에 우리나라 배우들의 공연으로 이번에 공연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것도 이제 11월이 되면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 뭐 티켓이 뭐 벌써 뭐 끝날 때까지 뭐 구할 수나 있을까 뭐 싶고 이 정도 잘 되면은 곧 한번 다시 하지 않을까. 자, 이 오페라 요령 대단한 공연입니다. 뭐 그 재밌는 얘기들 뭐 이 팬텀 가면 밖으로 절대 유출이 안 된다고. 네. 아 그게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예전에 2001년도에 팬텀은 2시간인가 전에 와요. 분장이 워낙 많이 걸려서 네. 이 메이크업하고 여기 이제 가면 안에 있는 모습을 하느라고 한 2시간 정도 전에 오나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 시간만 한 2시간을 잡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다 그 모양을 뜬대요. 배우들마다 얼굴 마스크를 떠서 거기에다 입혀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장 쇼 할 때 팬텀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1시간 걸립니다. 저는 얼굴에다가 팬텀 얼굴 가면을 그리는 거라서. 가면을 안 쓰시고? 네, 가면 모양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면이 제 얼굴 사이즈에 안 맞아갖고 가면을 작나요? 안 쓰고. 예, 작아요. 눈에 맞추면은 턱이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예. 오페라 요령 정말 그 뮤지컬 클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티켓 금액이 너무 진짜 비싸긴 비싼데 네. 한 번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또 투자해볼 만한 공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어디 가서 뮤지컬 본다고 하는데 또 오페라 요령 이런 것도 봤다는 것도 이렇게 좀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쌉니다. 근데 비싸죠.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놀랍게 어떻게 저 80년대 저런 무대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고 지금 봐도 그것들이 되게 놀랍습니다. 제 기억에 오페라 요령과 미녀의 야수를 연속해서 그 LG 아트센터 예전에 거기 약성장에서 보면서 무대 이 막이 전동막이 그렇게 빠르게 확 움직이는 걸 저렇게도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 샹들리에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만 막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와 저는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백미는 촛대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배가 쫙.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샹들리에 얘기일 텐데 사실 저도 더 감동적인 거는 그 팬텀 오브 더 오페라 부르면서 그 나르페 타고 안개 속에 쫙 나오는데 옆에서 촛불들이 쫙 나올 때 그 장면이 가장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서 리프트로 쫙 올라오고. 그리고 정말 또 놀랐던 건 팬텀이 가면을 생각보다 빨리 벗겨져요. 초반에. 네. 1박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죠. 벗기는데 안 보이죠. 근데 그래도 저 팬텀이 가면 안에 좀 뭔가 비밀이 있다 이런 건 끝까지 잘 안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드라마상 빨리 보여줘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조승우라는 배우가 이 팬텀을 한다고 캐스팅이 되었을 때 가면 벗겨져갖고 머리카락 이거 좀 흉물스러운 거 보여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뭐 보여줘야지 뭐. 그럼요. 해야지. 드라마가 그런데요. 지금 뭐 사라 브라이트만도 여기 좀 적혀 있긴 한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 초연 크리스틴이었죠. 그 웨스트엔드에서 올라갔을 때 이거 처음 불렀던 사람. 원래는 캐츠의 아기 고양이 역할을 맡았던 신인 배우였어요. 그러다가 캐츠도 이제 웨버 작품이니까 거기서 아마 눈이 맞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웨버의 아내가 되죠. 아내가 되고 정말 저는 사실 팬텀과 크리스틴의 관계가 웨버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관계와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웨버는 노래를 잘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렇죠. 근데 대학생 때 끄적끄적 만든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니까.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외모적으로 젊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가능성이 충만한 사라 브라이트만을 보고 가창력이나 목소리가 돋보이는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고음이 거의 몇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부를 때 저건 정말 사라 브라이트만을 위해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때만 해도 이제 팬텀은 되게 연민의 대상이잖아요. 연민 그러니까 웨버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관계를 팬텀과 크리스틴에 이렇게 대치시켜서 본다면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웨버가 팬텀을 이렇게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 이 후속작이 있습니다. 러브 네버 다이즈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 있어요. 러브 네버 다이즈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졌는데 뭐 얼마 못 올라가서 끝났어요. 막 했는데 그게 뭐냐면 팬텀이 사라지고 나서 몇십 년 후에 한 10여 년 후에 어디에서 다시 미국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 코니 아일랜드라고 우리로 치면 뭐 그 에버랜드 같은 그 대형 놀이터의 사장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크리스틴을 가수를 초청해요. 크리스틴 가족을. 근데 그때 딱 크리스틴 가족의 아들이 있고 라울이 남편인데 라울이 굉장히 찌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량. 그러니까 크리스틴한테 빌부터 사는 그런 남자로 나와요. 근데 이 팬텀은 거기에 사장이고 굉장한 재력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절대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거기 데리고 오는 아들이 원래는 팬텀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막장 드라마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래 하나 되게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만 가끔씩 이렇게 뭐 콘서트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하는데 이 작품은 뭐 실패했죠. 이게 연민의 대상인 팬텀과 너무 자만심에 가득 찬 그 팬텀 모든 게 뭐 하나도 동정의 여지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자신의 연적 라울을 또 너무 형편없게 그려놓은 이 러브 네버 다이즈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팬텀의 애들을 그 웨버가 자기의 모습을 투영했다. 자기 천재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이렇게 뒤에서 크리스틴을 근데 원작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미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겠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입히면 나를 보여줄 것 같고 이번에 근데 그 이제 지방에서 시작해갖고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런 공연들이 좀 많은데 예전에 이 오페라 유령이 서울에서 7개월 동안 공연을 하고 그 이후에 2004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맘마미아 이런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지방에서 이제 맘마미아가 대구에서 한 달인가 공연해서 지방 공연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가 4대 뮤지컬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올라올 때 미스 사이공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안 하고 지방에서 한 다음에 올라왔던 공연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저 포함해서 많은 공연계 사람들이 야, 지방에서 시작하면 공연의 어떤 그 인지도를 알리는 거나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 보인다. 실제로 미스 사이공이 우리나라에서 초연되었을 때 흥행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한번 시작해서 꽝 치고 그다음에 이 광고 효과로 서울에서 매진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지방에 있는 관객분들도 왁 오고. 사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긴 해요. 그 지역 공연을 먼저 했을 때보다 서울에서 성공하고 가면 그 효과로 지역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불과 10여 년 그 더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하면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 그럼 그걸로 명성어가 또 오랫동안 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화가 대구나 이런 곳에서 그 딤프도 그렇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겨내졌는데 부산에서 이번에 오페라 유령이 먼저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공연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티켓이 쫙 매진됐다가 나중에 티켓이 좌석이 좀 있었어요. 여유가 좀 있었어요. 아직도 그 서울과 지방에 갭은 좀 있는 것 같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티켓이 쫙 매진되는 거 보고 아직도 이런 지역 차이나 이런 게 좀 있구나.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연 시장 자체가 이렇게 길게 하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길게 했을 때 그 수요를 다 채울 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서울에서 LG 아트센터에서 7개월 동안 오페라 요령을 결정했던 것만큼이나 이런 대작이 지방에서 한 달 이상의 공연 일정을 소화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되게 위기가 그때 공연도 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월드컵. 월드컵을 2002 월드컵이잖아요. 다 한국 관객들이 월드컵을 생각했어요. 봐야 되는데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거의 객단가가 평균 거의 90%를 넘게 찍었던 작품인데
그래야 되고 그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어떡하냐. 근데 되게 놀랍게도 관객들이 월드컵 한 한국 경기 있는데도 공연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 때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 몇 대 몇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같이 막 응원도 하고 끝나고 그러면서까지 공연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날은 티켓이 좀 더 빠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그럼요. 그때 축구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은 대단했었지만 오페라 유령은 월드컵은 광장에 모이면 되는 거고 오페라 유령은 천석 LG 아트센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 날짜를 노렸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매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여하튼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오페라 유령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영화 스코어도 영화 개봉하고 첫 번째 주말 스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때 이 기록이 그전의 기록보다 그전에 잘 됐던 영화보다 스코어가 높다. 그래서 옛날에 쉬리 이런 거 나오면 그 전에 잘 됐던 영화의 주말 스코어보다 이게 더 높다. 이래서 그래프로 막 비교하면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더 잘 되게. 근데 이제 부산 공연, 이 지방 공연의 그 시작은 그런 걸로 해서 지방 공연 매진돼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공연 일정을 짤 수 있으면 서울에서 2달 하고 지방 가서 한 바퀴 돌면서 쫙 매진하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앵콜하면 그렇게 했던 게 옛날에 98년도에 하드락 카페라는 공연이 서울에서 공연이 동숭에서 공연하고 지방 순회한 다음에 지방에서 잘 된 힘으로 서울에서 리틀 엔젤스 예술관 지금 유니버설 아트센터 천석에서 공연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 시너지가 나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여튼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유는 지역 이제 왜 그거 있잖아요. 공연하게 되면 첫 번째 공연은 꼭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관객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공연의 어떤 흥행 요소를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제 배우들이나 일정 같은 거 짤 때 서울 컨디션 그 셋업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봐서 이런 일정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과 서울의 일정을 타이트하게 같이 이렇게 그 쉽게 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공연 대관 일정도 어렵고 지역에는 이제 큰 공연장이 몇 개 없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좀 오페라 유령 같은 큰 공연이 이렇게 한번 길을 좀 터놨으니까 그다음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지방 공연 기획자와 지방 공연 제작자와 서울 공연 제작자, 투자사 이런 게 그 세 군데가 이렇게 막 모여서 제작비 확보도 그렇고 시장을 좀 이렇게 키워서 투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캐치 같은 거 이제 그 지방에서 공연할 때 천막 날아가고 이랬다. 그러니까요. 그게 극장이 이게 지역에 그런 대형 극장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예 빅탑 시어터라고 해서 움직이는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매미가 왔었죠. 그때 태풍 매미가 와서 그 찢어졌어요 이게. 천막이 다 날아가서 공연 취소되고 막 그래갖고 몇십억 피해를 얻었죠. 여하튼 아무리 떠들어도 구하기 힘든 공연 오페라 유령. 특히 조승우 씨 표는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또 이제 최드림 씨가 다시 팬텀으로 들어와서 한동안 초기에는 또 자리 없지 않을까. 최드림 팬텀은 노래를 또 가지고 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요. 최드림이란 배우가 팬텀을 또 어떻게 연기할까? 이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오페라 ENK 팬텀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근데 ENK 팬텀은 그 모리 에스톤이라는 그 작곡가가 만든 작품이고, 근데 원래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두 작품의 출발은. 그래요? 네. 이거 전에 또 다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웨버도 관심을 갖게 된 거고 모리 에스톤도 관심을 갖게 된 건데 둘이 같이 작업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작업을 했고, 근데 이제 웨버가 그 중간 발표식으로 자기 그 별장에서 1막을 상연을 하고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공연을 올리면서 모리 에스톤이 자기는 작품은 안 봤지만 동일 소재로 그러니까 그 가스톤 우르의 소설 원작을 가지고 작품을 준비하다가 접었는데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이걸 봤대요. 봤더니 내가 준비했던 작품은 너무 다르다.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만든 게 지금의 팬텀입니다. 팬텀은 좀 원작을 많이 좀 각색해서 해석이 들어간 버전이고요. 오페라 유령은 좀 원작 소설에 좀 가깝게 각색된 버전이죠. 그렇군요. 오페라 유령. 저도 이제 그 오페라 유령을 잘못 나름 해석을 해서 크로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가 우리나라 유령들 귀신들 나온 얘기를 해서
오페라 요령을 등장시켜 갖고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네. 세계 4대 뮤지컬 6조에서 7조 정도의 매출 기록을 갖고 있는 공연을 저는 함부로 갔다가 그 가면도 라이센스 걸린다 그래서 이거 반대쪽 가면 많이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요? 여하튼 뭐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페라 요령 얘기는 뭐 한없이 해도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나올 게 많은데 자 오늘 국장님이 너무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참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단한 공연을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인지 이 사실 팬텀 오페라 요령이 워낙 뭐 대극장 공연이라 앙상블까지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주요 역할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소개를. 팬텀 역에는 조승우, 최재림, 김주택, 전동석 배우가 캐스팅됐고요. 훌륭한 배우들이네요. 너무 다 노래 잘하고 뭐 훌륭한 배우들이죠. 뮤직 오브 더 나잇을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른 거 좀 들어보고 싶네요. 김주택의 뮤직 오브 더 나잇은 최고입니다, 진짜. 역대 팬텀 중에서도 가장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을 했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배우들 4명한테 뮤직 오브 더 나잇을 잘라서 부르라고 그래갖고 팬텀 싱어처럼 4명이 서서 이런 영상 찍었죠. 근데 한 명도 응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팬텀의 그 엄청난 그 재능, 가창력 이런 걸 돋보이는 노래인데 실제로 이 노래 그 팬텀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자기 지하 은신처로 갈 때는 팬텀 오브 더 오페라라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노래가 뮤직 오브 더 나잇인데 뮤직 오브 더 나잇을 부르면서 크리스틴이 이 노래에 완전히 호흡을 뺏기고 기절을 해요. 그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쵸. 크리스틴을 앞으로 오페라 요령이 크리스틴을 앞에다 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안고 크리스틴이 목을 약간 기대서 그 장면인데 마치 막 홀린 듯이 홀린 듯이 그리고 뭔가 그렇게 정신을 잃은 듯한 느낌으로 그러다가 결국 진짜 정신을 잃는데 그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건 그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까지 불러야 제가 정신을 홀리지. 잃을만 하네. 김주택이 그걸 해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오페라 요령에서 이미지 찾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네네 맞아요. 오페라 요령이 크리스틴 앞으로 안고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음악 틀어놓고 혼자 눈 감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페라 요령이다 생각하시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중후반 부분에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길게 끄는 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또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이 부르는 브링 힘 홈이랑 이 오페라 요령의 팬텀이 부르는 저기 뮤직오다는 이거는 막 이 노래 다 듣고 나면 관객들 박수 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닌데 듣고 있으면 이게 딱 상징적인 뭐가 돼서 크리스틴은 크리스틴 역에는 손지수 송은혜 배우가 라울 라울 역에는 송원근 황건아 배우가 송원근 여기 있구나. 여기서 저희가 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항상 바빴다는 이 송원근 배우가 여기 있습니다. 멋있죠 두 분 다. 황건아 배우는 정말 이국적인 외향이 저는 황건아 배우를 봤어. 송원근 배우를 못 봤는데 황건아 배우는 딱 생김새가 라울이 있더라고요. 송원근 배우도 딱 그래요. 멋진 모습이 있죠. 칼로타에는 이지영 한보라 배우가. 뭐 그 외에 진짜 이 오페라 요령은 많은 배우분들이 등장하시고 그 배우들마다 의상들도 굉장히 화려해서 또 뭐 그 윤영석 배우도 그 앙드레로 그 초연 때 팬텀 했던 배우가 참여하는데 김하선 배우 김하선 배우가 초연 때부터 참여했거든요. 근데 앙상블을 했던가 아마 근데 그 크리스틴도 나중에 언더거나 뭐 했었어요. 그 크리스틴 역을 했었던 김하선 배우가 마담 지리 역으로 그러니까 초연 때 참여했던 배우가 또 여기서 참여하고 마담 지리 역 다른 역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에 이렇게 그 역할을 변경해서 나이가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이렇게 참여하는 거 참 배우한테도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작품들도 캐릭터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공연들은 배우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참여해 주는 이벤트 같은 거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야지 약간 작품이 명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가브로시아는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마리우스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코젯, 뭐 네. F1 이런 친구들이 네. 다 그죠? 네네네, 그렇죠. 어린 코젯이 나중에 막 네. 뭐 F1인을 하던 뭐. 그리고 실제로 F1인을 했었던 리아 살롱가가 네. 초연 때 네. 이제 나중에 판틴으로 공연을 하고 그랬죠. 레아슬론가가 판틴했었어요? 판틴을 했었죠. 아씨, 저는 영상으로 봤던 외국 배우 중에 레아슬론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노래를 잘하죠. 네. 너무 노래를 쉽게 부르니까 On my own 미치겠어요. 최고죠. 오페라 요령 얘기하면서 자꾸 레미제라블 얘기 끝내네요.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오페라 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할수록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뮤지컬 오페라 요령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11월 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